막노동으로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가락이 2억짜리 황금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천하의 강 회장이 들고 있던 지팡이조차 놓치고 눈물을 떨구네요. 이 곡을 저놈이 어떻게? 자, 이제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서울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을 집어삼킬 듯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거실을 비출 때마다 유리관 속에 갇혀있던 황금빛 물체 하나가 서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이 집안의 주인인 세안그룹 강대풍 회장이 목숨보다 아낀다는 갑오, 황금 하프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저택,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강 회장의 신입 수행비서 이혜성이었습니다. 혜성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걸음으로 유리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막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도저히 저 우아한 악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난하고 투박한 손이었죠. 하지만 혜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가슴. 그래요. 왼쪽 가슴 깊은 곳이 불덩이를 삼킨 듯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곳에 새겨진 별 모양의 붉은 점이 저 하프를 향해 반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드르륵.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프의 현 위에 그 투박한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노래. 엄마가 밤마다 불러주던 그 노래.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저택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혜성의 손가락이 물 흐르듯 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도 없이 오직 본능과 기억에 의존해 연주하는 그 곡은 세상 그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비운의 명곡 별의 사레나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강대풍 회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은 젖은 우산을 든 채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선율은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뱃속의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절한 아들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만 몰래 들려주었다던, 오직 가슴에 별을 품은 이 집안의 핏줄만이 기억하고 있는 금지된 자장가였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떨어뜨리는 것도 잊은 채 비틀거리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쾅 하고 쳤을 때 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프를 켜고 있는 낯선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뒷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집 거실에서 죽은 아내의 하프를 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어째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운전기사가 재벌가 안주인만이 연주할 수 있다는 저 하프를 켜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별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과 기적 앞에서 어떤 빛을 내게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선율로 이어진 한 가족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운명 교향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도 혜성은 쌀쌀한 새벽바람을 맞으며 일당 15만 원짜리 이삿짐 센터 자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 3천만 원. 그 막막한 숫자 앞에서 절망하고 있던 혜성의 눈에 전봇대에 붙은 구인 광고 전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세안그룹 회장 수행비서 모집. 신체 건장하고 입 무거운 자. 파격 대우. 그 종이 한 장이 혜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으라차차, 조심해요. 거기 모서리. 이삿짐 센터의 낡은 트럭 위 혜성은 자기 몸집만 한 냉장고를 등에 지고 비틀거리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눈 속으로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 단련된 근육이라 해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 앞에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혜성아, 오늘 일당 받으면 엄마 약값부터 챙겨라. 걱정 마세요, 반장님. 저 아직 쌩쌩해요. 혜성은 짐을 내려놓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지만 돌아서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터져서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 한때는 유도복 깃을 잡던 그 손이 이제는 남의 살림살이를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계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성은 편의점 떡볶이로 끼니를 때우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정 환자, 심장 판막 수술비 3천만 원. 이번 달 내로 납부 요망. 3천만 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에게는 3억, 아니 30억과도 같은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난 괜찮다, 약 먹으면 버틸만 하다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지만 혜성은 알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죽여 우시는 어머니의 고통을요. 안 돼. 엄마까지 이럴 순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였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펄럭이는 전단지 한 장이 혜성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안그룹 강대풍 회장 수행비서 모집 조건 신체 건장하고 입 무거운 자. 파격 대우. 선불 가능. 선불 가능. 그 네 글자가 혜성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혜성은 그 길로 남대문 시장으로 달려가 매대에 걸린 3만 원짜리 검은색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고 재질이 뻣뻣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할 수 있다. 이혜성. 넌 엄마 아들이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 평창동.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산다는 그 동네의 언덕길을 오르며 혜성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솟은 저택들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세, 안, 가.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혜성은 안내를 받아 저택의 응접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혜성의 낡은 구두가 미끄러질 만큼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 냄새에 익숙했던 혜성에게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뭐야? 인사팀장은 일을 이따위로 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에 온몸을 보석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 이 집안의 안주인 마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혜성이 제출한 이력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고졸해. 막노동. 아니, 우리 회장님이 무슨 짐짝이야?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을 수행비서로 들여? 냄새나게. 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배운 건 없지만 몸 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무겁습니다. 지키시는 일은 목숨 걸고. 목숨? 하, 웃기고 있네. 야, 너 같은 놈들이 꼭 나중에는 돈 들고 튀거나 집안 물건에 손대더라. 관상 보니까 딱 그 짝이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마 여사는 혜성의 이력서를 바닥에 획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힘없이 팔랑거리며 혜성의 구두 끝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이었습니다. 혜성의 눈가에 억울함의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이력서를 주었습니다. 그래, 나가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럽구먼. 아침부터 무슨 행패야? 2층 계단에서 묵직한 저음이 들려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오는 백발의 노신사. 세안그룹의 총수 강대풍 회장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도 호랑이 같은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마 여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알랑거렸습니다. 아유, 회장님. 계셨어요? 아니, 인사팀에서 글쎄 저런 험한 놈을 면접 보라고 보냈지 뭐예요. 제가 알아서 내쫓을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보, 당신 혈압 오르잖아요. 강 회장은 마 여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계단을 다 내려와 혜성이 앞에 섰습니다. 혜성은 잔뜩 긴장한 채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혜성의 낡은 구두에서 시작해 짧은 양복 소매, 그리고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을 지나 마침내 혜성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 맑으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는 그 눈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지만 끝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 며느리 지연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강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혜성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혜성입니다. 손이 아주 거칠구먼. 무슨 일을 했나? 이삿짐도 나르고 공사판에서도 일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버느라 험한 일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혜성의 대답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혜성의 거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끄럽고 기름진 손으로 결제 서류만 넘기던 임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치열한 삶의 훈장이 그 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엎어본 적이 있나? 네? 내 다리가 시원찮아. 가끔은 지팡이로도 버거울 때가 있지. 그럴 때 나를 업고 뛸 수 있겠냐는 말이다. 제 등은 넓고 튼튼합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업어드릴 수 있습니다. 혜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아부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결기였습니다.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 여사, 이 친구로 하지. 네. 여보,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런 깡패 같은 놈을. 뒷조사도 제대로 안 해봤잖아요. 내 눈이 조사고 내 감이 법이야. 샌님 같은 비서들은 위급할 때 제 몸 챙기기 바쁘지만 저런 눈을 가진 놈은 주인을 위해 대신 칼도 맞을 놈이야. 무엇보다 강 회장은 혜성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눈이 맑아. 거짓말을 할 눈이 아니야. 마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회장의 결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혜성을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너 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명심해. 내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 하면 그땐 제 발로 기어 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혜성은 새한가의 수행 비서가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를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혜성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의 핏줄이 끊어지고 버려졌던 비극의 현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 거실 한가운데 마치 유령처럼 서 있는 저 거대한 황금 하프가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출근날 오후, 강 회장의 지시로 잠시 거실에 대기하게 된 혜성은 묘한 한기를 느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유리관 속에 갇힌 황금 하프가 창백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기이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왜지? 저걸 보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혜성은 무심코 왼쪽 가슴 셔츠 아래 숨겨진 북두칠성점 위를 꾹 눌렀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을 기다려온 핏줄의 공명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혜성의 저택 생활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 여사는 혜성이 숨만 쉬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칙칙하다. 구두 굽소리가 너무 크다. 심지어는 내가 지나간 자리에 땀 냄새가 밴다며 페브리즈를 얼굴에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강 회장의 차를 닦고 구두를 광내고 그날의 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강 회장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그런 혜성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강 회장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강 회장이 신음을 흘리며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지병인 관절통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통제라도 가져올까요? 아니, 됐다. 약도 이제 내성이 생겼는지 듣질 않아. 그냥 좀 주무르면 나아질 게다. 혜성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퉁퉁 부은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에 올렸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운동할 때 동료들 마사지는 도맡아 했습니다. 혜성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강 회장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막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은 마치 사포처럼 까칠했습니다. 처음엔 강 회장도 그 거친 감촉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다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통증을 덜어주려는 그 우직한 손길. 강 회장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 손, 참 거칠구먼. 죄송합니다. 제가 험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 사과할 거 없다. 평생 팬대나 굴리며 남들 위에 군림하려 드는 놈들의 손은 매끄럽지만 차갑지. 하지만 자네 손은 따뜻해.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직한 손이야. 강 회장의 그 한마디에 혜성의 가슴 울컥,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노가다 손이라며 무시당하고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손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정직하다며 잡아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혜성은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의 낡은 지팡이이자 유일한 말벗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혜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황금 하프가 놓인 유리관 앞에 앉아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이 하프, 내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거야. 그리고 내 죽은 며느리가 유일하게 연주할 줄 알았던 악기지. 며느님, 이라면 30년 전이었어. 내 아들 도연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며 데려왔는데 가진 것 없는 고아였지. 나는 반대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이 하프 앞에 앉더니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을 연주하더군. 내 아내가 아들 녀석 가졌을 때 만든 태교곡을 말이야. 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운명이라는 걸. 내가 모질게 내치지만 않았어도 빗길 사고로 둘 다 잃진 않았을 텐데. 강 회장은 회한에 잠겨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30년 전 죽었다는 며느리와 아들. 왜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자신의 심장이 베이는 것처럼 아픈 걸까요? 혜성은 위로하는 대신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들 때마다 불러주던 그 자장가. 슬프지만 따뜻한 선율이 거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강 회장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방금 그 멜로디. 혜성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버릇이 돼서. 아니야, 그 노래. 어디서 들었나?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제목은 모릅니다. 강 회장은 잠시 혜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작곡하고 며느리만 알던 그 곡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노래는 많으니까요. 게다가 눈앞의 청년은 막노동을 하던 기사가 아닙니까? 그래.
자네 어머니도 참 다정한 분이시구먼. 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 콧노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30년을 돌아온 핏줄의 증명이었다는 것을. 한편 2층 난간 뒤 그늘. 마 여사가 독사 같은 눈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강 회장이 혜성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모습을. 그리고 혜성을 바라보는 강 회장의 눈빛이 죽은 전처의 아들을 볼 때처럼 애틋하게 빛나는 것을. 마 여사는 손에 든 와인잔을 으스러져라 쥐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회장님 마음을 훔쳐? 이러다간 내 자리까지 위태로워지겠어. 마 여사는 직감했습니다. 혜성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 분위기, 그리고 회장과의 기이한 유대감, 모든 것이 자신의 본능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치워야 해. 하루라도 빨리, 아주 확실하게. 마 여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작업 하나 하자. 이번에 들어온 수행비서 손버릇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겠어.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 있지? 그걸 준비해. 탐욕의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혜성은 다음 날 아침 밝게 웃으며 출근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혜성은 평소보다 더 힘차게 강 회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 회장의 집무실에서 마 여사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없어졌어. 내 결혼 예물인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다고. 저택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모든 가정부와 직원들을 거실로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혜성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너지? 아까 내 드레스룸 청소한다고 들어갔다 나온 거 내가 다 봤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회장님 심부름으로 서류만 놓고 나왔습니다. 입 닥쳐. 저놈 몸 뒤져봐. 당장. 보안 요원들이 혜성의 양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졌습니다. 혜성은 억울함에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만은 믿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손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혜성의 양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마 여사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왜? 혜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 맑은 눈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을 이렇게 갚나?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맹세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지만 이미 마 여사가 짜놓은 판은 완벽했습니다. 마 여사는 싸늘하게 웃으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절도범이 있어요. 현행범으로 잡았으니까 당장 와서 끌고 가세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저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 여사의 진짜 목표는 혜성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경찰 오기 전에 처리해.
그놈 어미가 한다는 꽃집 싹 다 밀어버리고 불질러. 증거, 실수로 불난 것처럼 꾸미면 그만이야. 혜성이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 시각, 혜성의 어머니 윤정이 운영하는 작은 꽃집뼈를 품은 화원으로 시커먼 기름통을 든 남자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밤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전 혜성이 하프를 켜던 그 밤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쇠창살이 닫히는 소리가 혜성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뒤섞인 그곳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혜성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거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강 회장의 다리를 주무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눴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갑이 채워진 채 도둑의 손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혜성을 미치게 만드는 건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절도범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약한 심장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 있던 TV 뉴스 속보가 혜성의 귀에 꽂혔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서울 종로구의 한 재래시장 상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지 않아 화면 속 시벌건 불길이 맹수처럼 집어삼키고 있는 낡은 상가 건물. 혜성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간판, 찌그러진 차양막. 그곳은 바로 어머니의 꽃집, 별을 품은 화원이 있는 상가였습니다. 안 돼. 엄마. 혜성은 벌떡 일어나 쇠창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형사님, 저기 우리 가게예요. 우리 엄마가 저기 있다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이봐, 조용히 안 해? 도둑놈 주제에 어디서 행패야? 당직 형사가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쳤지만 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마 여사가 짓던 그 비릿한 미소, 실수로 불난 것처럼 꾸미면 그만이야라고 속삭이던 환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죽일 거야. 우리 엄마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혜성의 눈이 핏발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치장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조사를 위해 유치장 문을 열러온 순경이 방심한 틈을 타 혜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유도 기술로 순경을 제압하고 열린 문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탈주범이다. 호루라기 소리와 고함이 등 뒤에서 터져나왔지만 혜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달리는 택시를 가로막고 올라탄 혜성의 입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만 터져나왔습니다. 종로. 종로 시장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빨리요. 택시가 빗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왼쪽 가슴 북두칠성점이 있는 자리가 불에 데인 듯 뜨겁게 아파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고통이 텔레파시처럼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별을 품은 화원. 매캐한 연기가 꽃향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창 하고 깨지며 불길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콜록, 콜록. 누구 없어요? 불이야. 윤정은 매운 연기 속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셔터가 내려져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밖에서 잠근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길은 어느새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에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윤정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계산대 및 금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 30년 전 죽은 남편이 남겨준 낡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그이 목소리가 들어 있는 건데. 우리 혜성이한테 줄 유산인데. 윤정은 불길의 손이 그을리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금고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택시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혜성은 문을 박차고 뛰쳐내렸습니다. 눈앞은 지옥이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 기세로 솟구치는 붉은 화마. 엄마, 엄마. 혜성은 폴리스 라인을 뚫고 가게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붕괴 위험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안에 있어요. 비켜요. 비키란 말이야. 혜성은 소방관들을 뿌리치고 셔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유도 선수 시절의 괴력이 나왔습니다. 셔터가 찌그러지며 작은 틈이 생겼고 혜성은 망설임 없이 그 불지옥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화르륵 마이너스. 가게 안은 숨을 쉴 수 없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타들어가고 피부가 벗겨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혜성의 눈에는 오직 구석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엄마. 혜성은 불붙은 석가래를 맨손으로 쳐내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오르골을 품에 꼭 안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이거 챙겨야 해. 내 아빠. 그게 중요해. 엄마가 살아야지. 업혀, 빨리. 혜성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30kg도 안 되는 듯 가벼운 어머니의 몸무게에 혜성은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때 쿠우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입구 쪽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퇴로를 막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사방이 불길이었습니다. 연기가 폐를 찌르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안 돼. 엄마 수술도 못 시켜드렸는데. 혜성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에 업힌 어머니의 미약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숨소리가 혜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다. 혜성은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어 어머니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셔츠는 이미 불티에 그을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찢어진 셔츠 사이로 땀과 그을음에 젖은 왼쪽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불길의 붉은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7개의 붉은 점, 북두칠성. 혜성은 남은 힘을 짜내어 뒷문 쪽의 얇은 합판 벽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어깨로 온몸으로 불타는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으아! 자신의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뚫고 혜성은 마침내 벽을 부수고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진흙탕 바닥으로 나뒹구는 두 사람. 혜성은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다치지 않게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혜성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는 그을린 오르골이 무사히 안겨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등과 오른쪽 어깨, 그리고 팔에 끔찍한 화상을 입은 혜성은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빗속을 뚫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강대풍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혜성이 탈주했다는 소식, 그리고 혜성의 어머니 가게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비서실장을 닥달해 현장으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비서실장이 가리킨 곳에는 잿더미가 된 가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쓰러진 모자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지팡이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려. 자네 왜 일어나? 강 회장은 쓰러진 혜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혜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너덜너덜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급대원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혜성의 상반신을 비추었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찢어진 셔츠 사이로 드러난 혜성의 왼쪽 가슴에 꽂혔습니다. 심장 위 정확히 그 자리에 박혀 있는 7개의 붉은 점. 북두칠성. 강 회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저 붉은 점만이 눈앞에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 강 회장이 직접 그 작은 가슴에 입을 맞추며 세어보았던 그 7개의 점, 세안가의 남자들에게만 유전처럼 내려온다는 바로 그 별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게 왜 자네 가슴에. 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혜성의 가슴을 향해 뻗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내 아들 도연아, 내가 돌아온 게냐? 그 순간 의식을 잃어가던 혜성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윤정이 목숨 걸고 지킨 그을린 오르골이었습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오르골의 태엽이 풀리며 빗소리 사이로 가늘고 끊어질 듯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옛날 하프 연주와 함께 들려오던 바로 그 별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남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잃어버린 핏줄이었습니다. 비키란 말이야. 내 손자다. 내 핏줄이란 말이다. 서울 세강병원 응급실 복도가 떠나가라 고함이 울렸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흙탕물과 피로 얼룩진 명품 정장을 입은 채 이동 침대를 붙잡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강대풍 회장이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짐승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의료진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말려보았지만 강 회장은 침대 난간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혜성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피부는 붉게 부어올랐고 붕대 사이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안 된다. 절대 못 보낸다. 30년 만에 찾았는데 내가 도둑 누명까지 씌웠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강 회장의 절규가 수술실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자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병원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회한이자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았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자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대편 처치실에서 붕대를 감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혜성의 어머니 윤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이 들어간 수술실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성아, 우리 혜성이 윤정의 눈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노신사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그리고 낯익은 뒷모습. 윤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쫓겨나던 날 밤 2층 창가에서 차갑게 등 돌리고 서 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윤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노인의 눈과 그을음 범벅이 된 중년 여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강 회장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아들 도연이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근본 없다며 내쳤던 그 며느리 윤정이었습니다. 윤정. 윤정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냐? 강 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마 여사는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가 모두 즉사했다고. 그래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눈앞에 그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죽었다고 했는데. 도연이랑 같이 사고로. 사고요? 누가 사고라고 하던가요? 윤정의 눈에서 원망 섞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잖아요. 아버님 곁에 있는 금아 여사. 그 여자가 우릴 내쫓았잖아요. 도연 씨 장례식 날 뱃속에 쌍둥이를 가진 저를 빗속으로 끌어내면서 그랬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기 전에 사라지라고. 다시 나타나면 뱃속의 아이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라고? 강 회장은 쇠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쌍둥이? 내쫓아? 협박?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마 여사는 자신을 철저히 기만하고 며느리와 손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뒤 그 사실을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아버님은 아실 줄 알았어요. 적어도 쫓아낸 건 아실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니. 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윤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쌍둥이, 라고 했니? 그럼 혜성이 말고 또, 네, 형이 있었어요. 혜성이 형, 낳자마자 병원에서 그 여자가 뺏어갔어요. 도진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들었는데, 진이? 강 회장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도진이, 현재 세양그룹의 장손이자 유명 하피스트로 활동 중인 강지훈. 개명을 하기 전에 이름이 도진이었습니다. 마 여사는 그 아이를 자신이 밖에서 데려온 입양아라며 키웠습니다. 핏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 먼 친척 조카를 양자로 들이자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모두 새빨간 연극이었던 겁니다. 제 어미에게서 핏덩이를 뺏어다가 자신의 양아들로 둔갑시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악마 같은 계략. 으악!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포효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것일까요? 그는 당장이라도 마 여사를 찾아가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요란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마 여사가 비서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재 소식을 듣고 혜성과 윤정이 죽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셨어요? 세상에, 놀라셔라. 도둑놈 하나 때문에 옥체 상하시면 어쩌려고. 마 여사는 뻔뻔하게 강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술실 앞에 주저앉은 윤정을 보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아이고, 화재가 크게 났나 보네. 쯧쯧, 손대지 마라. 강 회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습니다. 네, 여보,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 내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말라고 했다. 짝! 강 회장의 거친 손이 마 여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 여사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미치셨어요? 왜 이러세요? 미쳐? 그래, 내가 미쳤지. 30년 동안 내년 혓바닥에 노란한 내가 미친놈이야. 강 회장은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혜성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렸던 그을린 가족사진. 30년 전 아들 도연과 며느리 윤정이 함께 찍었던 그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똑똑히 봐라. 내가 죽었다고 했던 내 며느리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뺏어간 내 손자 도진이의 어미가 여기 있단 말이다. 마 여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윤정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귀신이야. 죽었어. 분명히. 죽길 바랐겠지. 그래야 내 죄가 덮일 테니까. 화재도 내 짓이지. 혜성이한테 도둑 누명 씌운 것도 모자라 아예 불을 질러 죽이려 했어. 증거 있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마 여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또 한 명의 남자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하프 연주회 리허설 도중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는 왜 바닥에?
지우는 엉망이 된 병원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마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지훈에게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봐. 저 꽃집 여자가 사기꾼인데 나보고 널 뺏어왔다고 모함하신다. 어서 경찰 불러.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마 여사가 아닌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윤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피와 그 흐름으로 얼룩졌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여인. 그리고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의 찢어진 옷소매 사이로 보이는 팔목의 화상 흉터. 그것은 지훈 자신의 팔목에 있는 점과 묘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지훈이 홀린 듯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을 들어 지훈의 얼굴을 만지려다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도진아, 내 아가. 그 한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그러나 영원히 기억하는 목소리.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이혜성 환자 보호자분. 환자분 바이탈이 불안정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수혈이 시급한데 혈액형이 희귀해서 RH-5형. 맞습니까?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가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제가 그 혈액형입니다. 제 피를 쓰세요. 얼마든지 뽑아가세요. 지훈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팔뚝. 그 안쪽에 선명하게 박힌 북두칠성 모양의 점. 강 회장도 윤정도 그리고 마 여사도 그 점을 보았습니다. 마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쌍둥이. 혜성의 가슴에 있던 점과 지훈의 팔에 있는 점. 하늘이 내린 핏줄의 증거 앞에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 여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마 여사님, 제 동생이 살아야 합니다. 만약 혜성이가 잘못되면 제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훈이 수술실로 사라지고 병원 로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혜성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영숙 씨 살인 교사 및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의 비서 김 실장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마 여사는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살려줘요. 내가 다 당신 위해서 그런 거야. 세안그룹을 위해서. 천한 피가 섞이는 게 싫어서. 강 회장은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발을 뺐습니다. 천한 건 그 아이들의 피가 아니라 바로 내년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다. 감옥에서 평생 썩어라. 내 변호사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게 해줄 테니. 마 여사가 끌려나가고 강 회장은 윤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늙고 병든 무릎을 천천히 꿇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윤정아. 못난 시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보고 내 손자를 도둑 취급했구나. 나를 죽여다오. 강 회장의 뜨거운 눈물이 윤정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함께 울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우리 혜성이가 보고 있어요. 수술실 문틈으로 붉은 피가 수혈팩을 타고 혜성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의 피가 동생에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생명의 끈. 그날 밤 병원 밖에는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하늘에는 7개의 별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받았던 이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기계 소리가 병실의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혜성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는 붕대를 감은 어머니 윤정이 앉아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아들이 행여나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강대풍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며느리와 손자들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혜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혜성아, 엄마 알아보겠니? 윤정이 다급하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혜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눈물 범벅이 된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다쳤어? 오르골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몸보다 어머니와 오르골을 먼저 챙기는 아들 윤정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아. 오르골도 무사해. 내가 지켰어. 우리 아들이 다 지켰어. 혜성은 그제야 안도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야 한 구석에 낯익은 두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또 한 명의 남자, 지훈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분은?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성아. 아니, 도연아. 강 회장은 30년 전 지어놓았던 그러나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손자의 본명을 불렀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많이 아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여기에?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다오.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너를 도둑으로 몰고 그 험한 꼴을 당하게 했구나. 강 회장은 혜성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혜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혜성아, 인사드려라. 내 할아버님이시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 형이야. 30년 전에 헤어졌던 쌍둥이 형. 이라고요? 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이 쭈뼛거리며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하피스트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의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 동생아. 지훈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혈? 내가 해줬어. 내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진짜 형제야. 지훈은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
팔뚝 안쪽에 북두칠성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성은 자신의 가슴에 있는 점과 똑같은 그 점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자라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천 번 기도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하프 연주자가 형이라니. 형? 그래, 임마. 얼른 나와서 일어나. 나랑 같이 하프 켜야지. 너 하프 좋아한다며. 내가 형이랑 같이? 당연하지. 우린 가슴에 별을 품고 태어난 새안가의 남자들이잖아. 지훈이 혜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맞잡은 형제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구치소 독방. 마 여사는 수의를 입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피 코트와 다이아몬드 반지는 모두 압수당했고 헝클어진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가 가토록 경멸하던 천한 것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철커덕. 철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마영숙 변호사 접견이다. 변호사? 역시 회장님이 날 버리실 리가 없어.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마 여사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접견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강 회장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회장님은 안 오십니까? 설마 절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오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마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장과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이라니.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바로 이혼을 하자고? 살인 교사, 방화 사문서 위조, 유괴 및 감금. 사모님이 저지른 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이미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 계좌와 부동산까지 전부 동결 조치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여기서 나가신다 해도 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안 돼. 여보, 나 좀 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마 여사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접견실에 마 여사의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대가는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맞이하는 파멸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혜성의 상처에도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강 회장의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거라. 이제 집으로 가자. 강 회장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혜성과 윤정에게는 30년 만에 돌아가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도착하자 지훈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유리관이 벗겨진 황금 하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윤정을 하프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가,
주인이 왔으니 이제 이 하프도 제 소리를 내야지. 한번 연주해 주겠니?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하프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만져보는 현.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손끝이 닿자 하프는 기다렸다는 듯 영롱한 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윤정의 연주에 맞춰 혜성과 지훈 그리고 강 회장이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택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입추의 여지없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2대의 하프가 서로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련된 현대식 그랜드 하프, 또 하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고풍스러운 황금 하프였습니다. 지금부터 강지훈, 강혜성 형제의 자선 듀오 리사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멋진 턱시도를 입은 2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30년 동안 하프를 켜온 형 지훈이, 오른쪽에는 거친 노동의 흔적을 훈장처럼 간직한 동생 혜성이 섰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준비됐지, 혜성아? 물론이야, 형. 2 사람은 하프 앞에 앉았습니다. 혜성의 손이 황금 하프의 현 위에 올려졌습니다.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남은 그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손끝에서 첫음이 울리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첫 곡은 그 옛날 비 오는 날 밤 혜성이 홀로 켰던, 그리고 어머니 윤정이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별의 세레나데였습니다. 혜성의 본능적이고 섬세한 선율 위에 지훈의 정교하고 화려한 반주가 더해졌습니다. 슬프고 외로웠던 그 곡은 형제의 화음이 더해지자 웅장하고 따뜻한 사랑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찢어졌던 2 개의 영혼이 하나로 합쳐지는 치유의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객석 맨 앞줄 VIP석. 백발이 성성한 강대풍 회장과 우아한 한복 차림의 서윤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2 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통에서 꽃을 팔며 거칠어졌던 그녀의 손을 강 회장이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보아라, 윤정아, 저 아이들이 우리가 지켜낸 보석들이다. 네, 아버님, 정말 꿈만 같아요. 강 회장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잃어버린 손자를 되찾고 며느리의 누명을 벗겨주고 탐욕으로 얼룩졌던 집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지난 1년. 그것은 강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자 무대 위 조명이 2 형제의 머리 위를 비추었습니다. 형제의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났고 그들의 가슴과 팔에 새겨진 북두칠성점이 옷깃 사이로 언뜻 보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핏줄의 증거. 마지막 건반의 울림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순간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앙코르.
혜성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향해, 특히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곳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는 환희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과 이별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가슴에 피멍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혜성이가 겪었던 그 모진 시련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핏줄의 끌림, 가족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고난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풀리지 않는 오해로 가족과 멀어져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혜성이의 거친 손끝에서 기적의 멜로디가 피어났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슴속에 별 하나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어둠은 그저 지나가는 터널일 뿐이니까요. 오늘 밤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냐, 보고 싶다. 그 투박한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프 연주곡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장 80분에 걸쳐 들려드린 대하 드라마 2억짜리 하프를 켠 수행비서, 회장님이 오열한 진짜 이유. 어떠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고 마지막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진하고 더 가슴 뛰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